홍장원을 겨눈 특검의 칼이 왜 김태효와 용산을 향해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한 걸까요? 겉으로 보이는 장면은 단순합니다. 윤석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처럼 보여요.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같은 사건에 관여한 것 아니냐, 특검이 홍장원의 숨겨진 역할을 잡아낸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입건은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의심의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뜻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정말 봐야 할 것은 홍장원 개인의 유무죄만이 아닙니다. 홍장원이 그날 밤 체포 관련 지시를 실제로 이행하려 했는지,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전달된 비상계엄 관련 메시지를 누가 만들고 지시했는지, 그리고 홍장원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일이 윤석열 재판의 핵심 증언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표면에는 홍장원이 서 있지만 기록을 따라가면 김태효와 용산 외교안보 라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입건은 홍장원에게는 위기이면서도 수사 전체로는 윗선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홍장원 측 변호인은 특검에 세 번째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주장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홍장원이 윤석열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고 내란에 적극 협조했다면 그 의도는 이후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이 제시한 시간대를 보면 그 행동이 특검의 가설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홍장원은 12월 5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말 말을 잘 들은 핵심 협조자였다면 포상은 못 받아도 혼자 잘리는 이유 정도는 설명돼야 합니다. 조직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충실히 움직인 사람을 바로 내치는 건 흔한 인사공식은 아니니까요. 먼저 통화 이후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변호인 측 설명에 따르면 밤 10시 53분쯤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전화했고 이어 여인형과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자로 거론된 사람들의 명단이 전달됐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목 자체는 매우 중대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고위 간부가 대통령과 군정보기관 지휘선 사이에서 정치인과 주요 인사들의 체포 문제를 전달받았다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실행에 참여했다는 판단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뒤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그런데 약 30분 뒤인 밤 11시 30분부터 11시 50분 사이에 간부 회의와 1차 장실 회의가 열렸지만 홍장원이 대통령과 여인형의 통화 내용이나 체포 대상 명단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입니다. 만약 이 지시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생각이었다면 그 회의가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누구의 위치를 확인할지, 어떤 부서가 움직일지, 방첩사와 어떻게 협력할지, 보고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가 나와야 해요. 그런데 그런 전파와 실행 지시가 없었다면 첫 번째 모순이 생깁니다. 지시는 받았는데 조직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순은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에게 별도의 지침을 요청했다는 대목입니다. 홍장원이 이미 체포 계획을 자기 판단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면 다시 원장을 찾아가 방향을 물을 이유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대통령과 여인형에게서 심각한 지시를 들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다면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구하는 행동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조태용이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홍장원의 행위만 놓고 보면 즉시 실행보다 보고와 확인 쪽에 가까웠다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홍장원을 건너뛴 별도 지시선입니다. 홍장원이 움직이지 않자 다른 간부에게 별도의 지시가 내려갔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의 이름보다 지시가 홍장원을 우회했다는 구조입니다. 홍장원이 주된 실행 책임자였고 이미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면 굳이 그를 우회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지시한 쪽이 홍장원의 움직임을 답답하게 보고 다른 통로를 찾았다면 그 자체가
홍장원이 적극적 협조자가 아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벽 1시 35분쯤 홍장원이 퇴근했다는 주장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였지만 군 병력의 철수와 국무회의를 통한 공식 해제 절차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퇴근 하나만으로 무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체포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던 핵심 인물이라는 설명과는 분명 긴장이 생깁니다.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상황이 끝나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갔다면 특검은 그 행동까지 포함해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홍장원 측 주장이 상당히 힘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명단을 전달받았지만 회의에서 공유하지 않았고 원장에게 다시 지침을 물었으며 자신을 건너뛴 별도 통로가 작동했고 새벽 1시 반 무렵에는 퇴근했습니다. 이후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내란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이 건의 핵심은 그날 밤 체포 명단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 부각된 문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것으로 거론되는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탄핵 반대 당론과 대국민 담화에 관한 평가가 담겼다는 취지인데 이 메시지는 홍장원의 당시 정치적 인식이나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불편한 정치적 평가를 했다는 사실과 형사범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내심이나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곧바로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가 훨씬 무겁습니다. 홍장원이 해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으로서 CIA의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이 이 부분을 주요 임무 수행의 단서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메시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벌어진 비상조치를 미국 정보기관에 어떤 논리로 설명했는가는 국가 차원의 대외 메시지 문제입니다. 누가 문구를 만들었고 누가 승인했으며 누가 전달을 지시했는지를 나눠봐야 합니다. 홍장원이 이후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해서 그 전의 모든 행동에 자동으로 면죄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고발자가 중요한 공을 세웠더라도 이전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조사한다는 것과 모든 역할을 한 덩어리로 묶는 것은 다릅니다. 명령을 설계한 사람,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람,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 처음에는 관여했지만 어느 순간 명령을 끊어낸 사람을 같은 책임으로 처리하면 사건의 구조가 흐려집니다. 공정은 모두에게 같은 죄명을 붙이는 게 아니라 각자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홍장원이 CIA의 이 전달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김태효나 용산 외교안보 라인에서 내려온 취지를 결재하거나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면 특검은 그 말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초안을 만들었는지, 어떤 표현이 수정됐는지, 언제 보고됐는지, 결재와 전달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홍장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한 수사가 오히려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를 밝혀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홍장원이 독자적으로 문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의 책임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행위가 곧바로 그날 밤 체포 명단 실행의 공범이었다는 결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행위에는 서로 다른 고의와 실행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쪽에서 불리한 사실이 나왔다고 다른 혐의의 빈칸까지 자동으로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형사사건은 퍼즐처럼 보이지만 안 맞는 조각을 힘으로 눌러놓으면 법정에서 다시 튀어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더 큰 위험이 등장합니다. 홍장원은 윤석열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을 한 인물입니다. 그가 피의자로 입건되더라도 기존 증언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증언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거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그 말을 얼마나 믿을지는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증거 능력이 살아있어도 증명력이 약해지면 법정에서 실제로 발휘하는 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측은 이 틈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장원도 같은 사건에 관여했는데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자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식으로 진술 동기와 신빙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방어 측이 사용할 수 있는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지, 앞뒤가 일관되는지, 허위로 말할 동기가 있었는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서로 보강되는지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장원 이 건은 한 사람의 유무죄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특검이 홍장원을 서둘러 기소했다가 그의 증언 신뢰도만 깎아버리면 윤석열 재판의 핵심 증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 수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자기 면역 체계를 공격하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내란 재판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홍장원의 새로운 진술과 자료를 통해 김태효와 용산의 지시선이 입증된다면 이번 이 건은 오히려 전체 수사를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특검이 성과 압박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앞선 수사에서 눈에 띄는 결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다 보니 이미 확보된 기록을 다시 가져와 넓게 입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이 동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먼저 기소 방향을 정하면 자기 가설에 맞는 자료는 크게 보고 맞지 않는 자료는 작게 볼 위험이 있습니다. 홍장원 측은 국정원 내부 문건과 메모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표현만 골라 수사 논리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 역시 기록 전체를 봐야 판단할 수 있지만 특검은 유죄에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무죄에 유리한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논쟁은 비상계엄 해제 절차의 허점과도 연결됩니다. 당시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에도 공식 해제는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 사이 군 병력은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해제를 요구했는데도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다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제를 처리해야 하는 구조라면 실제 위기 상황에서 통제 장치가 늦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한밤중의 혼란이 아닙니다. 권한을 남용한 당사자가 마지막 해제 절차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모순입니다. 앞으로 개헌이나 관련 법률 정비를 논의한다면 국회 해제 요구 의결이 어느 시점부터 직접 효력을 갖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 문제와 홍장원 개인의 형사 책임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헌법 절차가 불완전했다고 해서 개인의 행위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절차가 남아 있었다고 해서 현장을 떠난 행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가 같은 조직 안에서 움직일 때 생기는 자기 확증의 위험도 짚어야 합니다. 수사팀이 처음부터 특정한 기소 방향을 세우면 나중에 그 방향과 맞지 않는 자료가 나와도 스스로 판단을 뒤집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수사 결과를 자신이 다시 심사하는 구조에서는 잘못된 가설을 멈출 외부 브레이크가 약해집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가 반복해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않지만 최소한 수사팀의 판단을 다른 주체가 다시 검증하는 장치는 필요합니다. 특히 내란처럼 정치적 파장이 크고 증언 하나의 신빙성이 전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면 기소 여부는 성과나 체면이 아니라 증거의 완성도로 결정돼야 합니다. 기소하지 않는 것이 수사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 억지로 밀어붙인다면 법정에서 더 큰 실패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피의자가 아니라 반박을 견딜 수 있는 더 단단한 증거입니다. 특히 홍장원 메모의 작성 과정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최초 메모가 보좌진을 거치며 정소되고 다시 작성된 과정이 재판 자료로 제출됐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문서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홍장원이 직접 쓴 표현인지, 보좌진이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지,
급박한 상황에서 만든 비공식 기록인지에 따라 증거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 한 장이 있다고 바로 홍장원의 의도 전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현 대령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둘러싼 논쟁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명령 개통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무엇을 알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따로 봐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명령이 내려왔을 때 조직 내부의 누군가가 중간에 멈추고 외부에 알릴 가능성을 남겨둬야 합니다. 진실을 밝힌 사람까지 설계자와 같은 줄에 세우면 다음 위기에서 내부자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면책을 남발하자는 게 아니라 명령을 끊고 진실을 드러낸 행동을 책임 판단에 실제로 반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CIA 전달 메시지가 김태효와 용산 외교안보 라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건의 중심은 메시지를 전달한 홍장원에서 메시지를 설계하고 승인한 윗선으로 이동합니다. 홍장원에게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주도자와 전달자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둘째, 홍장원이 독자적으로 메시지를 구성하고 적극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해외 협력 담당자로서 그의 권한과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 명단 관련 행위까지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려면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특검이 홍장원의 책임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김태효와 용산의 지시선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홍장원은 피의자라는 낙인이 남고 윤석열 측은 그의 신빙성을 공격할 재료를 얻으며 정작 윗선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성과를 만들려고 한 입건이 기존 내란 재판의 증거만 약화시키는 결과로 끝나는 겁니다. 황금알을 찾겠다고 거위의 배를 갈랐는데 알도 없고 거위도 잃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사건의 주어가 바뀝니다. 홍장원을 겨눈 입건이 용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된 겁니다. 특검이 홍장원의 행위를 범죄라고 주장하려면 그가 받은 지시와 전달한 메시지의 출처를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홍장원이 수동적인 결제자였다는 설명을 부정하려면 누가 초안을 썼고 누가 표현을 바꿨고 누가 미국 측에 전달하라고 했는지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태효의 역할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홍장원을 조사하기 위해 펼친 기록이 오히려 김태효와 용산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도가 되는 겁니다. 홍장원 개인에게는 수세지만 전체 수사로 보면 큰 반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홍장원 편들기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홍장원은 당시 국정원의 고위 간부였고 그의 판단과 행동도 검증받아야 합니다. 다만 검증의 순서와 범위가 정확해야 합니다.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뒤 왜 공유하지 않았는지, 조태용에게 왜 지침을 요청했는지, 왜 다른 지시선이 움직였는지, 왜 새벽 1시 35분에 퇴근했는지, 왜 12월 5일 자리에서 물러났는지를 하나의 행동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CIA 이 메시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별도의 증거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두 흐름이 실제로 연결될 때만 하나의 혐의 구조로 묶어야 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홍장원이 윤석열의 지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핵심 인물이었다면 왜 회의에서 명단을 공유하지 않았고 왜 원장에게 다시 지침을 구했으며 왜 다른 지시 통로가 작동했고 왜 결국 혼자 자리에서 물러났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배제됐고 이후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면 그 후속 행동은 하나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이전의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설계자와 같은 위치에 놓기는 어렵습니다. 특검의 답은 홍장원을 서둘러 희생양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술을 더 엄격하게 검증하고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며 그 진술이 가리키는 윗선을 끝까지 추적하는 데 있습니다. 입건 자체는 성과가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피의자 숫자가 아니라 권력의 명령이 어디서 시작돼 어떤 기관을 거쳐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보여주는 완성된 지도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홍장원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가르는 도덕극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안에서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어떻게 전달됐고 누가 실행하려 했으며 누가 멈췄고 누가 그 조치를 외부에 정당화하려 했는지를 밝히는 권력 구조의 문제입니다. 홍장원을 무너뜨리면 윤석열 재판의 핵심 증언이 흔들릴 수 있고 홍장원을 제대로 조사하면 김태효와 용산의 지시선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건이 한쪽에서는 자해가 되고 다른 쪽에서는 돌파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검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쉽게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을 앞에 세우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받은 지시와 전달한 메시지를 따라 권력의 윗선까지 올라갈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입건이 홍장원을 겨눈 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김태효와 용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보십니까? 이 수사선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결국 승부는 입건의 숫자가 아니라 증거의 방향에서 갈릴 겁니다. 누가 말했느냐보다 누가 무엇을 지시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끝내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